그 부분이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 포지션을 선호하지 안 하고 다른 포지션으로 가는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 이 풀백이 왜 안 나오냐를 제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제가 봐서 명쾌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전에는 2명 뽑고 또 공격형 2명 이런 그렇죠. 형태를 뽑았는데 굳이 2명을 안 뽑는 이유가 박용우 지금 현재는 박용우 활용하면서 나머지는 그런 형태의 미드필더를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아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네.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되자. 아이폰 15 프로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우리가 싱가포르 경기는 했고 중국 원정이 이제 화요일 날 있잖아요. 중국하고 역대전적은 사실 우리가 뭐 많이 앞서죠. 네. 옛날에는 한 번도 안 지다가 근데 근래 좀 졌어요. 제가 역대전적 보니까 22승 12무 2패인데 최근에 1패가 그 2017년 중국 원정 네. 그 월드컵 예선 갔을 때 0대1로 진 거더라고요. 일단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실 때 이 사우디의 원정이 텃셋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원정이 기본적으로 힘든 이유는 뭘까요? 그때 1대0으로 그 당시 리피 감독 또 우리는 슈틸리케 감독 시절인데 새벽 1시 정도 됐는데 이 폭죽 막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소리에 자다가 저도 깼어요. 근데 선수들이 많이 깼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숙소 앞에 와서 뭐 소리 지르고 네. 뭐 터트리고 못 자게. 터뜨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예전에 2002년 때 우리 이제 폴란드 숙소에 가서 우리 붉은 악마 응원단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했는데 근데 즐거워서 했었던 거죠. 월드컵이 즐거우니까 우린. 원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거를 모든 게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못하게 하고 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원정은 어려운 겁니다. 제일 좀 힘들게 원정을 했던 팀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중국 경기도 있지만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레바논은 맞아요. 여러 가지 조금 뭐 멀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이동도 하고 네. 또 이 군사적으로 또 막 좀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 하고 갈 때 올 때 거기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서 가서 경기 치르면 그날 밤에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어쨌든 2차 예선에서 원정이 어렵고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경기장 분위기 이것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로 얘기하면 이 적대감이라 그럴까요? 그냥 이런 것들을 느끼고 선수들도 약간은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하는 거를 잘 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잘 안 될 경우에 약간의 충분한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의 선수들의 몸 관리가 안 되고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의 떨어지는 경기력은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와서 보통은 2번 경기를 할 때 첫 경기보다는 2번째 경기 할 때가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그죠. 시차나 적응이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최근에는 이제 그 피지컬 코치라든가 그 안에 있는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들이 선수들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나 또 준비 필요한 것들을 잘 하고 있는데 준비를 좀 잘 해서 결과까지 만들어내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저희 중국 원정이 그 홍콩 위에 있는 곳으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왔다가 시차 적응 한번 하는데 바로 또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원래 사실 뭐 예를 들면 상하이나 베이징은 오히려 좀 더 가까운데 그런 것도 중국이 뭔가 생각하고 잡았던 걸까요? 나름대로는 이제 몇 가지 FIFA에서 권장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이 있거든요. 네네네. 공항에서 경기장이 150km 이상 되면 안 되고 그쵸.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그 규칙들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원정 온 팀들 너무 뺑뺑이 돌리지 말라고 힘들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중국팀 뭐 테크니컬 디렉터라면 당연히 상대팀을 당연히 힘들게 만들겠죠. 혹시 선수들이 그런 시차 적응할 때 너무나 이번에도 월드컵도 함께 가셨었잖아요, 대표팀이랑. 시차 적응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면제를 복용한다든지.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통 우리 팀 닥터 선생님들 같이 가서
처방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데 보통 선수들은 수면제에 의존하지는 않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비행기 안에서의 일정을 조정을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가급적이면 현지 도착해서의 시간이 낮 시간이라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최대한 자고 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도착해서가 밤이라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최대한 안 자고 뭐 커피도 한두 잔 마시면서 최대한 다른 여러 가지 활동한다든지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영화도 본다든가 하면서 시간을 현지의 시간으로 맞추죠. 네. 요즘 전쟁 여파 때문에 약간 비행기가 돌아가가지고 네. 요새 한 14시간까지 걸린다는데 영국에서 여기는 이제 사실 경기 끝나고 보통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온다고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이상 앉아 있게 되면 이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 회복 좀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옷 같은 경우도 타이트하게 다리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들을 좀 압박해주는 옷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곤 하는데 그런 옷도 입는구나. 사실은 선수들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래서 막 무릎이나 이런 데도 막 다 무릎 이렇게 기압 때문에도 그렇고 힘들다고 그러던데. 이미 팬들도 알고 계시면 박지성 선수 사례가 있죠. 박지성 선수는 사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청소년 대표서부터 A팀까지 정말 쉬지 않고 거의 모든 연령별 대표를 거의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정말 박지성 선수는 존경해야 됩니다. 2002년 월드컵 앞두고 박지성 선수가 청소년 올림픽 국대 다 뛴 적 있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대표팀에서 그냥 조금 이렇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한 발 좀 뛰어서 보면 취약한 포지션이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좌우 풀백, 여기가 조금 세대 교체라든지 더 많은 자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사실 수비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좌우측 측면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왔는데 사실 뭐 정우영 선수가 보기도 했던 자리고 특히 이제 측면은 그 당시 이제 김문환 선수도 활동을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김태환 선수, 또 서령우, 이기재 선수, 그다음에 김진수, 김진수 선수, 카타르 월드컵에는 이제 뭐 홍철 선수까지 이제 같이 포함이 되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그 전에는 이 측면 수비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았는데 그렇죠. 이용표도 있었고 차돌이도 있었고 현대 축구에서의 측면 수비수의 어떤 체력적인 요구, 기술적인 요구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다. 쉽게 얘기하면 가장 많이 뛰어야 되고 가장 빠른 스피드의 움직임을 해야 되고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공격에서 윙어나 윙포워드를 도와서 공격 기회까지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되죠. 머리 아파.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장 경기 중에 강도 높은 움직임, 스프린트, 고강도 움직임이 많은 포지션이 좌우측 풀백입니다. 근데 이 풀백이 또 한 가지 필요한 자격 요건이 있는데 4백으로 가면 전술적으로 4백인 포지션에서의 좌우측 측면 수비수는 최근에는 신장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작고 중앙센터만 1m 85 이상이라고 그러면 수비할 때 셋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이 둘 작은 신장의 선수가 굉장히 큰 핸디캡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자원들이 능력이 있는 선수들은 이 포지션보다는 차라리 윙어 역할을 하는 공격 포지션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측면에는 아주 좋은 선수들이 지금 계속 팀마다 많이 나오는 거. 그렇죠. 우리도 대표팀도 뭐 황희찬, 뭐 손흥민 다 측면에서는 정말 잘하는 선수들. 그러니까 소속팀이고 뭐 K리그, K1, 2 또 중고등학교에서도 보면 측면에는 좋은 선수들이 정말 많아요. 측면 공격은. 근데 수비수는 갈수록 왜 이렇게 없지? 그러니까 저도 그거 물어보려고 왜 없냐는 거예요. 왜 다른 포지션은 그래도 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보다는 차라리 너는 그러면 더 성장하려면 차라리 이 포지션이 낫겠다라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의 변화들이 이 포지션으로 이동이 보이지 않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아. 뭐 제 생각에 꼭 옳지는 않지만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요구되고 네. 거기다가 요즘은 키도 커야 되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 포터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센터백을 볼 만한 선수들도 좌우풀백을 네. 다 해가지고 아예 다 큰 선수들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고 뉴캐슬의 덴번 같은 친구는 왼쪽 풀백을 보는데 센터백도 보거든요. 근데 왼쪽 보는데 190이 넘어요. 이게 그 부분이 이제 그 우리 선수들이 그 포지션을 선호하지 안 하고 다른 포지션으로 가는 배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 이 풀백이 요즘 잘 안 나온다. 왜 안 나오냐를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제가 봐서 명쾌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만약에 몸 키도 크고 뭐 빠르고 공격과 수비 다 되고 그러면 차라리 야, 너 위에 올라가. 나도 저 그냥 위에 가서 할게요. 또 이런 것도 있대요. 제가 박주호나 오범석 저희 나와서 있었는데 네. 풀백을 봤던 자원들이잖아요. 다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저희 진짜 하는 일 진짜 많거든요. 경기하면 금방 얘기하신 그런 거 있죠. 진짜 많은데 연봉은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 적게 받아요. 봐요. 다들 스트라이커만 얘기하죠. 다 센터백만 얘기하죠. 저희 풀백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맨날 욕만 한대요. 네. 왜냐하면 공격 못하면 공격 못한다 그러고 수비 못하면 수비 못한다 그러고 다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봉까지도 별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선수들도 나 그러려면 더 스포트라이트 받는 공격할래요. 이러니까 점점 더 풀백 자원들이 좀 귀해진다. 네, 고려해봐야 됩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서룡훈 선수 제외하면 나머지 풀백 3명은 다 30이 넘었어요. 결국은 밑에 있는 젊은 선수들을 대표팀 차원에서는 찾아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시안게임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했던 황재원 선수. 대구에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황재원 선수 뭐 약간 키가 작긴 하지만 측면에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 결국은 대표팀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요. K1, K2에서 또 좋은 모습들을 보이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발굴해서 대표팀을 키워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에서는 학원팀하고 또 우리가 프로 유소년 팀, 조금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기량적인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조금은 비전을 갖고 장기간의 계획에 위해서 세울 수 있는 팀은 그래도 프로 유소년 팀이라거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소년 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이제 보통 그 학원팀과 좀 아쉬운 부분은 분위기가 3년 끊긴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연계해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3년이라는 기간이 끊기게 되는데, 이거를 6년으로 보면 6년으로 놓고 이 선수를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를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은 지도 방법이 되고 좋은 선수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장기간 놓고 할 수 있는 과정을 프로 유소년에서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거랑 좀 물리는 것 같아요. 축구협회가 더 잘하려면 10년대계, 100년대계 같은 걸 꾸리면 좋다. 그러니까 선수 지금 당장은 풀백 없는 거 찍어낼 수는 없으니 그럼 만들어보자. 예전에 저희가 중앙수비수가 부족했을 때 네. 중앙수비수를 성장시키는 프로젝트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풀백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6년이라고 하는 텀을 해서 프로유스나 이런 데서 그래서 나중에 5년 뒤, 6년 뒤에는 만들면 되지 않냐. 네. 그러네요. 또 한 가지 아까 수비형 미드필더. 네, 수비형 미드필더. 거기는 왜 그래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대표팀으로 보면 뭐 근래를 그쵸, 보면 기성용 선수, 정우영 선수,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뭐 박용우, 이순민. 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축구의 흐름하고 조금 역행하는 우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역행을 한다? 네. 세계적인 수준의 팀에서는 너는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걸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콕 집어서 너는 그냥 수비형. 네. 이게 보통 왜 정우영 선수는 4, 1, 3, 2 뭐 여러 형태로 해서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놓는 경우 또는 뭐 2명을 놓고 여러 형태를 하지만 최근에 어떤 경향은 수비형 미드필더를 1명 놓는 것보다는 그냥 미드필더를 둘을 놓고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위치 선정도 하고 다 하는 것들을 박스 투 박스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두 가지를 공격 수비를 다 하는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은 이게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해서 한 사람을 쓰기에는 상대가 강하고 우리가 버스를 세워놓는다는 그런 형태가 아닌 바에는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2명에 많이 뛰고 공격 수비도 하는 형태. 그렇게 우리도 좀 바뀌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우리 수비형 미드필더가 좀 필요한데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면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좀 나왔던 최근에 이제 선발되고 했던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원두재 선수 그 전에 또 그 위에는 이제 신영민 뭐 여러 가지 그러네요. 선수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다른 우리 홍현석 선수, 정호연 선수 아시안 게임에서 그렇죠. 네, 수비도 하고 공격도 그렇죠. 하는 이거는 아마 크린스만 감독이 어떠한 전술을 운영할 건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수비형 미드필더를 보통은 이제 이전에는 2명 뽑고 또 공격형 2명 이런 그렇죠. 형태로 뽑았는데 굳이 2명을 안 뽑는 이유가 박용우 지금 현재는 박용우 활용하면서 나머지는 그런 형태의 미드필더를 활용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뭐 제 생각입니다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수비형 이러니까 예를 들면 명확하게 공격형, 수비형 이런 얘기로 하면 사실 2000년대 전후에서 이런 거잖아요. 공격형이 대표적으로 지단, 수비형이 제전적으로 마케렐레. 네. 마케렐레 수비만 그냥 받고 지단은 그냥 막 볼만 뿌리고 이 생각에서 저희도 계속 갖고 있는데 요즘 축구가 중앙 미드필더로 놓고 다양하게 한다면 굳이 우리가 수비형이라고 하는 자꾸 생각보다는 함께하는 거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수비형이라는 게 너무 꽂혀 있다. 그렇죠. 한 가지 상대가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팀이 예를 들면 신장이 1m 90 넘는 선수들이 한 서너 명씩 돼 있으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사람을 큰 사람을 보통 세웁니다. 피지컬적으로. 왜냐하면 수비수 2명이나 특히 우리 같은 경우 좌우측 측면 풀백까지 키가 작다면 그러면 수비형 미드필더를 큰 사람을 세워서 이제 세트피스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비와 공격 다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위치 선정이라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어떤 팀하고 하더라도 수비수, 중앙 수비수 한 명이 올라가서 그 자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비 커버되고 인원은 최대한도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 배치가 되는 거죠. 재밌다.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그러니까 맨날 저희는 수비형 미드필더 없어. K리그 다 뒤져봐. 저희 한번 예전에는 그래서 팀들 다 해놓고 다 찾기 했어요. 찾아봤어요? 수비형 미드필더 누구 있냐. 근데 예를 들면 그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면 광주의 정호연 뭐 아니면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벨기에 뛰고 있는 홍현석 또 중앙 미드필더 그 후보로서 조합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아니냐. 네. 그렇죠. 좋습니다. 훨씬 더 아마 움직임 면에서 그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역습 상황에서 훨씬 좋은 전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교수님 수업하시고 시간 많이 남으시면 저희 고정하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좀 몸값이 좀 비쌉니다. 저희 채널에 짭동안이라고 있어요. 이게 막 주술 거는 그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은 무당대로 두고 교수님의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정연한 이런 얘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크리스만 감독이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희가 뭐 이렇게 발굴 성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K리그는 어린 선수를 쓰지 않는다. 만약에 18살의 이강인을 K리그에 뛰었다면 뛰었을까? 그러니까 이강인을 뭐라고 한 거가 아니라 K리그가 전체적으로 좀 어린 선수를 잘 안 쓰더라. 10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 표현이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조금 한 3, 4년 전만 해도 그 말이 100% 맞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초등학교 그러니까 12세, 15세, 18세 유소년 팀이 잘 갖춰진 팀들에서 선수를 길러내고 그 선수들을 바로바로 K리그에 투입하는 팀들이 늘어났죠. 대표적인 게 제가 꼽을 수 있는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팀은 포항입니다. 포항, 그죠. 계속 그 좋은 선수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적은 안 좋지만 수원도 괜찮습니다. 수원도 선수들을 키워서 어려워서 쓰는 거긴 하지만 최대한 빨리빨리 좀 키우는 전북도 괜찮고 지금 이 팀들 같은 구조에서는 크린스만 감독의 표현이 좀 안 맞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전반적인 구조에서는 사실 우리 감독님들이
조금은 어린 선수들을 쓰는 거를 많이 꺼려 했습니다. 실제로. 성적 때문에. 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그 18세가 지난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19세가 됐을 때의 체력적인, 전술적인, 기술적인 이해도를 생각해 보면 유럽에서 19세의 나이의 선수들과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체력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가 선수들을 쓰는 것을 지도자들이 쓰는 것을 꺼려하게 만든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쪽에서는 우수한 선수들 키워내기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써야 된다. 포항보다 조금 더 포항이 잘하고 있는데 포항보다 조금 더 고등학교 18세에서 K리그를 출전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 3년 끊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월반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도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3세, 14세가 고등학교 16, 17세의 경기를 가서 뛸 수 있게 하고 능력이 된다면 그렇죠. 잘하면 18세 또는 프로리그에 빨리 뛸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월반 시스템이 협회에 있으면서 이제 등록 시스템에 대해서 같은 팀 내에서는 예를 들면 포항의 유소년 팀에서는 12세가 15세 팀도 뛸 수 있게 하고 올려서는 15세가 18세 팀도 뛸 수 있게 해라. 규정 자체를 등록 자체를 그 팀 안에서는 올라가서 뛰는 건 내려가서는 못 뛰지만 올라가서 뛰는 거는 뛰게 만들어라. 이제 이런 제도 개선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했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좀 이루어져야 우리도 어린 선수들이 16, 17세 때에 K리그에서 뛰고 거기서 그걸 K리그 팀에서 활약을 근간으로 또 유럽을 일찍 갈 수 있는 이러한 유소년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다 대답을 하시네요. 다 대답을 하셔. 신기해. 아는 것만 물어봐서 그렇습니다. 일단 감독들도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네. 더 적극적으로 쓰자. 요거는 이제 좀 이해를 했는데 두 번째는 실제 그러면 그들이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러니까 월반, 콜업을 얘기하시는 건데 저도 그거 되게 동의하거든요. 15세야 물리적으로는. 근데 능력은 18세 뛸 수 있어요. 근데 유럽을 올리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2003년생인 벨링엄이 이 친구는 성장을 하면서 기본이 2-3살 위에서 뛰었더라고요. 네. 자기 나이보다 2-3살 위. 그 정도 능력이 되는데 근데 야 너 원래는 너 나이가 13살이니까 그냥 13살에만 뛰어. 이러면 이 선수가 그런 게 생긴대요. 원래는 여기서 뛰어야 되는데 그냥 요 레벨에만 뛰게 하니까 정체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당연히. 나이가 잘하면 나이가 어려도 자기 실력에 맞은 대로 올려버리면 여기서 또 성장해서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팀도 19세지만 대표팀에 뽑히면 그 밑에 팀으로 다시 잘 안 내립니다. 잘 안 내리죠. 네.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올라갔다가 내가 또 여기까지 내려와서 뛰어야 돼. 그렇죠. 정체되는 그리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도 주요한 올림픽이나 뭐 이런 주요 경기에는 A팀 코칭 스태프과 또 올림픽팀 코칭 스태프들이 서로 이제 선수 차출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긴 합니다만 주요한 대회, 그 올림픽 본선 이거 이외에는 웬만하면 올렸던 선수는 내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협회 안에서 이제 약간의 내규나 아니면 코칭 스태프들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서로 의견을 맞추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왜 월반을 못하거나 대표팀에서 올라갔던 친구를 왜 다시 내리냐면 결국은 성적이죠.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성적을 내기를 원하니까 우리 선수를 지금 저 고등학생반으로 올린다고요? 그럼 저는요. 월반을 못하게 하는 거 제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팀도 19살인데 국가대표 뛰었다고 크리스만 감독 체제에서 뛰었다고 저 이번에 입세 월드컵 나가야 되는데 그 친구 다시 뺄게.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래 뭐 월드컵 중요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거는 사실 그 선수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죠. 네. 팀이 성적을 내는데 포커스고 맞습니다. 그 선수 개인의 퍼포먼스 성장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면 기꺼이 올려보내줘야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올라온 친구들이 시스템적으로 되면 이 친구들이 능력이 되면 당연히 K리그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쓸 거다. 정리됐습니다.
조용욱? 조용욱은 너무 많이 뛰었어. 이게 조용욱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왔다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아까 얘기한 우리 박지성 선수도 우리 엄청 왔다 갔다 해.